그 일이 일어난 것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그리고 그 여름을 경계로 다자키 스크루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날카롭게 솟은 능선이 양쪽의 식물 상태를 다르게 갈라놓듯이 그는 늘 그렇듯이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짐을 챙겨 신칸센을 탔다. 나고야의 집으로 돌아가 한숨 돌린 다음 바로 4명의 집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누구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넷 모두 외출했다는 것이다. 필시 함께 모여 어딘가로 놀러 나갔을 것이다. 전화를 받은 친구들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혼자 거리로 나가 산책을 하고 번화가의 영화관으로 가서 딱히 보고 싶지도 않은 영화를 보며 시간을 죽였다. 귀가하여 가족과 같이 저녁을 먹은 다음 다시 한번 4명의 집에 전화를 해보았다.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점심 전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도 집에 없었다. 그는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집에 들어오면 이쪽으로 전화를 부탁한다고 했다. 알았다고. 그렇게 전화겠노라고 전화를 받은 가족은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울림에 담긴 뭔가가 스크루의 마음에 걸렸다. 첫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평소 때 목소리와 미묘하게 느낌이 달랐다. 다들 왠지 그와 친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듯했다. 일조라도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것이 전해져 왔다. 특히 시론의 언니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무뚝뚝하게 울렸다. 스크류는 2살 위인 그 누나와 마음이 잘 맞아 여동생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역시 미인이었다. 시로에게 전화할 때마다 늘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곤 했다. 적어도 반가운 인사 정도는 나누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불쾌할 만큼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4명의 집에 전화를 돌린 다음 스크루는 자신이 특수한 악성 병균성 보유자라도 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스크루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어떤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일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가슴에 뭔가 모를 이물질이 덩어리져 걸린 듯한 느낌이었다. 토해버릴 수도 소화시킬 수도 없었다. 그날은 집에 가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뭔가 하려 해도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다. 자신이 나고야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4명의 가족에게 거듭 전했다. 평소라면 금방 전화가 오고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벨은 언제까지고 굳은 침묵을 지켰다. 저녁이 되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 스크루는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그만두었다. 다들 진짜로는 집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없는 척한 건지도 모른다. 혹시 다자키 스크루한테 전화가 오면 없다고 해 하고 가족들에게 부탁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가족의 목소리가 묘하게 어색했던 것이다. 왜?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다. 이전에 그룹이 전부 모인 것은 5월 연휴 때였다. 스크루가 신칸센에 올라 도쿄로 돌아갈 때 4명은 일부러 역까지 나와 마중에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열차 창을 향해 다들 힘차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마치 저 먼 변경의 땅으로 출정하는 병사를 배웅하듯이. 그 후 스크루는 도쿄에서 아오에게 몇 통이가 편지를 보냈다. 시로가 컴퓨터에 약하기도 해서 그들은 일상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아오가 창구 역할을 맡았다.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 다른 멤버에게 돌렸다. 그러면 비슷한 편지를 4통 따로 쓰고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그는 주로 도쿄에서 보내는 생활에 대해 적었다.
자신이 거기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것을 느끼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든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그것 말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4명도 몇 번이나 이름을 나란히 적은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그들이 나고야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내용뿐이었다. 모두들 태어나서 자란 거리에서 한껏 학생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다. 아오가 중고 혼다 어코드를 사서 뒷자리에 개 오줌 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었다. 함께 타고 비와 호까지 놀러 가기도 했다. 5명이 거뜬히 탈 수 있는 차다. 누군가가 갑자기 뚱뚱해지지 않는 한. 스크루가 없는 게 아쉬워서 여름에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릴게 하는 것이 마지막 문장이었다. 스크루가 보기에 그것은 진심으로 쓴 글이었다. 그날 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경이 곤두서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녹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온갖 모양으로 변경된 한 가지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스크루는 같은 장소를 그저 빙글빙글 맴돌았다. 불현듯 정신을 차려보면 아까와 같은 장소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사고는 이윽고 대가리의 홈이 문드러진 나사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새벽 4시까지 그는 침대에 누운 채 깨어 있었다. 그런 다음 다시 잠들었다가 6시가 넘어서 다시 눈을 떴다. 아침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유리잔에 오렌지 주스를 따라 마셨을 뿐인데도 가벼운 구토감을 느꼈다. 가족들은 스크루가 갑자기 시국을 잃은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냥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뿐이라고. 그날도 스크루는 집에만 들여박혔다. 전화기 앞에 드러누워 책을 읽었다. 또는 책을 읽으려 애썼다. 점심때가 지나 다시 4명의 집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내키지 않았지만 아직 이렇게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득 안은 채 오로지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결과는 똑같았다. 전화를 받은 가족은 무덤덤하게 혹은 미안한 듯 아니면 티나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그들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스크루에게 알렸다. 스크루는 짧게 그러나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번에는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아마도 자신이 이런 일을 견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들 또한 매일 집에 없다고 해야 하는 일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실제 전화를 받은 가족은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스크루는 그렇게 예측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면 곧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예상대로 저녁 8시가 지나 아오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하지만 이제 더는 누구의 집에도 전화를 걸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오는 그렇게 말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의뢰 앞으로 앞머리에 꺼냈을 법한 말은 아니었다. 어이, 도 잘 지냈어? 도 오랜만이야? 도 없었다. 맨 처음에 미안하지만 이 유일하게 사교적인 말이었다. 스크루는 한번 숨을 들이쉰 후 상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머릿속에서 되뇌고는 재빨리 머리를 굴리며 생각해 보았다. 그 목소리에 내포된 감정을 읽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오의 말은 그저 형식적으로 읽어내린 통고에 지나지 않았다. 감정이 들어갈 틈도 없었다. 전화를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라면 물론 걸지 않겠어. 라고 스크루는 대답했다. 말이 거의 자동으로 흘러나왔다. 평소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을 텐데 그의 귀에도 자기 목소리가 아닌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어딘가 먼 곳에 사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없는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해줘 하고 아우는 말했다.
하기 싫어하는 짓을 할 생각은 없어. 아우는 한숨인지 동의의 신음인지 알기 어려운 소리를 냈다. 단 왜 그러는 건지 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그건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야. 누구 입이라면 말할 수 있어? 수화기 건너편에서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두꺼운 벽돌 같은 침묵이었다. 코로 내쉬는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스크류는 아우의 펑퍼짐하고 육감적인 코를 떠올리며 기다렸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지 않을까? 아우는 겨우 그렇게 말했다. 스크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스스로 정리하라고? 더 이상 무얼 생각하면 된단 말인가? 더 이상 깊게 생각하다간 난 도저히 나를 지킬 수 없는데? 이렇게 되어 유감이야 하고 아우가 말했다. 그건 모두의 뜻인가? 그래, 다들 유감스럽게 생각해. 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스크류는 물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 아우가 말했다. 슬픔과 분노의 떨림이 가늘게 전해왔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스크류가 해야 할 말을 떠올리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그 한 사람이 한 말은 그것뿐이야? 사라가 물었다. 아주 짧은 최소한의 대화였다. 더 자세하게 재현할 수도 없어. 두 사람은 바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나 다른 셋 가운데 누구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는 있었어? 스크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이유도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못했어. 사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풍경을 검증이라도 하듯이. 전혀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 왜 그룹에서 추방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때 나에게는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 코앞에서 문이 탁 막혀버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야. 그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렇지만 만일 그게 모두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 잘 모르겠어. 사라는 정말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어떤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도 모르잖아. 봐, 당신은 짐작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그게 안타깝게 느껴지지는 않았어? 아무것도 아닌 오해 때문에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노력하면 수정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오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모히또 잔이 비었다. 그녀는 바텐더에게 손질을 하고 레드와인을 한 잔 시켰다. 몇 가지 선택지 가운데 숙고를 거듭하더니 나파의 카베르네 소비뇽을 골랐다. 스크류의 하이볼은 아직 반쯤 남았다. 얼음이 녹아서 잔 주위에 물방울이 맺히고 종이 받침은 젖어 부풀어 올랐다. 스크류는 말했다.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게다가 상대는 누구보다 신뢰하고 내 몸의 일부처럼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들이었어. 원인을 파헤친다든지 오해를 수정하기 이전에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던 거야. 여간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만큼 내 속에서 뭔가가 버린 것 같았어. 와인 글라스가 테이블 위에 놓이고 땅콩 접시가 새 것으로 바뀌었다. 바텐더가 물러나자 사라가 입을 열었다.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때 느꼈던 괴로움은 나름대로 상상이 가. 한동안 다시 일어나기 어려웠는 것도 잘 알겠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처음의 충격이 잦아들면 그 시점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상태로 그냥 내팽개쳐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는 당신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테고. 스크류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가족들에게
적당한 구실을 대고는 바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돌아왔어. 뭐가 어찌됐든 더는 하루도 나고야에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 그것 말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 만일 내가 당신이었다면 거기 머물면서 납득이 갈 때까지 원인을 밝혀내고 말았을 거야. 나는 그 정도로 강하지 못했어.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야? 스크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원인을 따지고 들면 거기서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겠지. 진상이야 어떤 것이든 그게 나를 구해주리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확신 비슷한 것이 있었어. 지금도 그렇게 확신해? 글쎄,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도쿄로 돌아와 혼자 방에 틀어박혀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는 말이네. 간단히 말하자면 사라는 손을 뻗어 테이블에 놓인 스크류의 손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가엾은 다자키스루쿠 하고 그녀는 말했다. 부드러운 손바닥의 감쪽이 천천히 그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잠시 후 그녀는 손을 떼고 와인 글라스에 입을 댔다. 그 이후로 나고야에는 필요할 때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했어. 볼 일이 있어 돌아갈 때는 가능하면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볼 일이 끝나면 곧장 도쿄로 돌아왔어. 어머니와 누나들이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 도저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었거든. 네 명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그런 걸 알아? 아니,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그녀는 글라스를 돌려 레드와인을 흔들고는 잠시 그 파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운세라도 보는 것처럼. 그런 다음 입을 열었다. 그게 나한테는 너무 이상해. 다시 말해 그때 일어난 일은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당신 인생을 어느 정도 다시 쓰게 했어. 그렇지? 스크류는 고개를 짧게 끄덕였다. 나는 그 일이 벌어진 이전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다른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 내가 남들한테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졌다고나 할까? 또는 나 자신에게도. 사라는 그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사소한 인간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인간도 아니야. 고마워. 스크류는 그렇게 말하고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다. 하지만 그건 내 머릿속의 문제야.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 머리에 또는 가슴에 아니면 그 양쪽 모두에 아직도 그때 상처가 남아있어. 아마도 꽤 선명하게. 그런데도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15년, 16년이 지나도록 그 이유를 밝히려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진실을 알고 싶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건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다 벌써 깊이 묻어버린 거니까. 사라는 얇은 입술을 꾹 다물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는 건 분명히 위험한 일이야. 위험하다고? 어떻게? 기억을 어딘가에 잘 감추어 두었다 해도 깊은 곳에 잘 가라앉았다 해도 거기서 비롯한 역사를 지울 수는 없어. 사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것만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역사는 지울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야. 그건 당신이라는 존재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쩌다 이런 이야기로 흐르고 말았을까? 스크류는 반쯤은 자신을 향해 말했다. 도리어 밝은 목소리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한 적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사라는 엷게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버릴 필요가 있었던 걸 아닐까?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여름 나고야에서 도쿄로 돌아온 스크루를 지배한 것은 몸의 구성이 고스란히 바뀌어 버린 듯한 이상한 감각이었다. 지금까지 눈에 익었던 사물의 색이 특수한 필터를 덮어쓴 것처럼 다른 색감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들렸고 지금까지 들려왔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 움직임이 아주 어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둘러싼 주변의 중력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도쿄로 돌아오고서 5달 스크류는 죽음의 입구에서 살았다. 바닥 없는 시꺼먼 구멍의 테두리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혼자 살았다. 잠을 자다 몸을 뒤척이면 그냥 허무하고 심연으로 떨어져 내리고 말 것 같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장소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았다.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느꼈을 따름이었다. 주변은 온통 거친 바위뿐인 땅이었다. 한 방울 물도 없고 한 가닥 풀도 없다. 색깔도 없고 빛다운 빛도 없다. 해도 없고 달도 없다. 아마 방향도 없다. 정체 모를 어스프레한 빛과 바닥 없는 어둠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교차하며 나타날 뿐이다. 의식이 있는 존재에게 궁극적인 변방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풍요의 장소이기도 했다. 어슴푸레한 저녁이면 칼날처럼 날카로운 부리가 돋은 새들이 날아와 그의 살을 사정없이 발라냈다. 그러나 어둠의 땅 위를 엄습하고 새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면 그 장소는 그의 육체에 생긴 공백을 소리도 없이 새로운 곳으로 채워주었다. 새롭게 몸을 채운 물질이든 무엇이든 스크류는 그 내용물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인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그림자의 무리로서 그의 몸에 머물고 그림자의 알을 한가득 낳았다. 이윽고 어둠이 사라지고 희미한 빛이 돌아오면 새들은 다시 날아와 그의 몸에 붙은 살을 새짝에 쪼아댔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이면서 자신이 아니었다. 다자키 스크류면서 다자키 스크류가 아니었다.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 그는 자신의 몸을 떠났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무통의 장소에서 아픔을 느끼는 다자키 스크류의 모습을 관찰했다. 의식을 강하게 집중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 감각은 지금까지도 언뜻 그의 내면에서 되살아났다. 자신을 떠나는 것, 자신의 아픔을 타인의 것처럼 바라보는 것. 바를 나선 다음 스크류는 식사를 하러 가자고 다시 사라에게 말했다. 이 부위에서 간단히 뭐라도 먹지 않을래? 피자라도. 아직 식욕이 없어 하고 사라는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지 않겠냐는 스크류는 청해보았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그런 기분이 아니야. 그녀는 말하기 어려워하면서도 분명히 대답했다. 내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버려서 그래? 스크류는 물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좀 생각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괜찮다면 오늘은 여기서 그냥 돌아가고 싶어. 좋아. 당신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좀 즐거운 이야기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라는 잠시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런 다음 결심한 듯이 말했다. 저기 다음에 또 나를 불러주지 않을래? 물론 당신만 좋다면. 물론 그럴 거야. 당신이 귀찮지 않다면. 난 조금도 귀찮지 않아. 다행이네. 문자 보낼게. 두 사람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헤어졌다. 그녀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 야마테 노선을 타고 그는 계단을 내려가 히비야 선을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연히 스크류는 몰랐다. 그리고 자신이 그때 생각했던 것을 스크류는 사라에게 말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바깥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이 있다. 돌아가는 전차 안에서 다자키 스크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런 종류의 생각이었다.